우리가 앞에서 이제 헌법의 특성을 봤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특성으로 얘기했던 그 생활 규범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 예를 들어주면 1990년대 대형 마트의 출현과 이런 대형 마트나 당시 백화점에서 운영하던 그 셔틀버스에 관련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규범성,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또 우리 그 개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 또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한 예로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1990년대 이제 대형마트가 출현을 한 거예요. 전에 없었던, 여러분들 뭐 지금은 매우 익숙하지만 이게 이제 언제 도입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이제 30년 정도 됐군요. 그래서 1990년대에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백화점 해가지고 이 대형마트가 이제 처음 이제 새로운 유통의 형태로 출현을 하니까 이제 그 이런 대형마트를 이제 그 개점한 대기업에서 대규모의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도 또 그렇게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뭐 진짜 수십 대 그 지점 한 군데에서, 대형마트 지점 한 군데에서 뭐 정말 그 한 뭐 10대 이상, 한 20대 뭐이 정도, 20대 내외 막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체감할 때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 말고 인구 한 50만 좀 넘는 이런 도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치면서, 또 이제 당시에 그 어머니들은 이제 한 푼이라도 이제 아끼는 매우 이제 검소한 그런 그 생활한 것들이 아주 그냥 그 분위기가 대세여 가지고, 이제 뭐냐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은 뭡니까, 그 버스 요금 안 내고도 이제 왔다 갔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버스를 제공한 거는 뭐냐면, 요즘처럼 이제 그 일반 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과 달리 이제 대량으로, 개인이지만 이제 대량으로 구입을 하니까, 휴지 같은 거 되게 그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자동차 보급은 아직 그렇게 요즘처럼 돼 있지 않은 상태고 하니까,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자동차 보급 대수는 늘어나곤 있었지만 그 요즘과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건을 그렇게 그 뭡니까, 단위를 크게 해서 싸게 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신 이제 단위가 크니까 그 소비자들이 이걸 사가지고 집까지 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런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인구 50만 좀 넘는 이런 도시에서는 당시에 이게 뭐 시내버스가 이제 시내버스 사업이 크게 타격을 입는 거예요. 또 택시도 그렇고, 택시도 이제 사업 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제 어쨌든 새로운 또 유통의 형태가 생겨나니까 전보다 당연히 이제 좀 뭡니까, 덜 팔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저는 재래시장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전통시장밖에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경쟁자로서 아주 깨끗하게 대규모로 또 친절하게 직원들이하고 값도 싼 이런 대형마트가 이제 출현하니까,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가니까 이제 이런 전통시장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데도 이제 운영에 이제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버스 회사라든가 또는 택시 회사, 그리고 이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이런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또 그리고 백화점도 그렇게 했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셔틀버스 운행을 이제 금지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이 이제 강력하게 분출을 하니까, 그럼 또 누가 움직인다? 정치인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바로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
6321호로 해가지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 2항을 새롭게 둔 겁니다. 이 규정은 그 분명하게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죠. 뭐냐면 왜 이런 개정을 하냐 요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73조의 1항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가지고 자가용 자동차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당시에 이제 운행하던 그런 셔틀버스의 이제 운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 규정이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나 학원 이런 통학버스는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그 제73조의 2의 신설로 인해서 이제 대형 마트나 이제 백화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입법 목적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현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포함되죠. 대규모 점포의 자가용 자동차 무상 운송, 그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규모 점포와 그러니까 대형마트 말하는 거예요.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과 여객 자동차 운송업체, 그러니까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 및 중소유통업체 간, 그러니까 이제 전통 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또 다른 뭐 이렇게 마트, 슈퍼마켓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중소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나 유치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의 운송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이 발효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이나 셔틀버스는 미안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런 셔틀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새로 만들어진 이 법률 규정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 사건 번호가 2001 헌마 13입니다. 헌마 마 가나다라마 가는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 사건이고 가나다라마 다섯 번째 헌마는 이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1년에 그 소송이 제기된 132번째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뭡니까? 6월 28일 날 이제 오늘 이제 이날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헌재가 오히려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한 제정한 법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회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것을 6월 28일 날 확정적으로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률이 이제 바로 이틀 뒤인 뭡니까 6월 30날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법률이 바로 이틀 뒤인 6월 30날 발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이런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운영하던 대기업은 이제 울상이 되고 물론 이제 소비자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버스 요금 내지 않고 이용했던 소비자는 이제 불편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걸 이제 부담이 생겼지만 그러면 야 이제 손님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대형마트나 과연 백화점도 울상이었겠는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길 권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 그동안 했던 거 근데 그걸 운행을 이제 못하게 한 거 여기에 대한 헌재의 이런 결정 법률이 유효하다 운행 금지시킨 이런 결정들이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정말 그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이런 생활 규범성을 또 하나의 특성으로 가진다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봤고 내가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럼 이제 대기업은 울상이 된 거냐? 아, 이제 손님 다 떨어지는 거냐? 큰일이다. 이렇게 됐냐? 했을 때 내가 뭐 그 자료를 갖고서 검증하진 않지만 대기업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 대기업에서 여기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1980년부터 그냥 2000년까지만 본 거예요. 왜냐면 2001년도에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요. 2000년에 그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증감이에요. 증감. 꾸준히 증가하다 갑자기 때 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요때가 뭡니까? 1997년 말에 IMF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뭡니까? 이때는 자동차가 증감이 그냥 뭡니까? 5만 6천 대 정도 미미했죠. 갑자기 확. 그리고 다시 근데 자동차가 이제 생활의 한 필수품이 되니까 그 다음에만 하더라도 또 다시 뭡니까? 이제 원래의 그 증가세를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 줄어든 거는 이제 IMF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를 하는데 1980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몇 대였냐 하면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53만 대죠. 53만 대 여기 53만 대였는데 10년 뒤인 1990년에는 339만 대가 됐어요. 엄청난 증가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대형마트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 형태로 이제 출현을 한 거예요. 요때 요 시기에. 그리고 이제 10년 뒤인 2000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보유 대수가 1200만 대가 되죠.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면 이제 이건 자동차 등록 대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자가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가용 보급률이 늘어난 거죠. 현재는 2,500만 대. 그러니까 총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년도에 그 2배가 넘어요. 2,500만 대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제 자가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지금 증가세를 보여주지만 사실 여기에 비례해서 이제 자가용도 이제 보급률이 또는 보유율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그 대형마트가 도입된 거는 요때고 그리고 이제 꽤 5년 이상 운영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헌재가 위헌 결정하고 그 전년도 2000년도에 그런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또 백화점에서 운영하던 그 셔틀버스를 이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뭡니까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런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갑 대형마트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못 하는데 을 대형마트는 여전히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은 이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같은 대형마트끼리 누구는 셔틀버스 운행하고 누구 못하게 되면은 운행 못하게 된 대형마트의 타격이 매우 크겠지만 이거는 모든 대형마트, 모든 백화점이 이제 원칙적으로 더 이상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지점별로 운영하던 버스 대수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랑 상당 부분 겹치는 바람에 버스 회사들이 상당한 그 운영상의 타격을 봤을 정도니까 근데 그걸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십 대의 버스 구입비나 유지 관리비 특히 뭐가 있어요? 인건비, 기사. 그 셔틀버스 운행한 기사 인건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하지 않게 된 거예요. 모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왜냐면 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더 이상 그런 거를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헌재의 결정으로 쾌재를 부른 것은 전통시장이나 그 버스 회사, 택시 회사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정말 고맙게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엄청난 비용의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는 유지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은 좀 양은 많지만
그 상대적으로 이런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생활을 5년 이상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이런 대형마트나 특히 이제 백화점 옛날부터 있었지만 특히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새로운 뭡니까 대형마트의 이런 유통 형태가 도입이 됐을 때에는 그런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일종의 그 판촉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고객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이 그 이후로 보유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자가용 보유 대수도 이제 그 증가하니까 이제는 셔틀버스가 없어도 이런 그 고객들이 뭡니까 그 집에 자가용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가용으로 쇼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형마트 회사들은 지금 현재 자가용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지만 자가용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데 조금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한 5년 이상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런 생활에 이제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자동차 보급 대수는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자가용 보급 대수도 증가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의 고객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언론은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니까 전통시장과 택시회사, 버스회사가 이제 환호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체감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헌재의 결정은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그런 대형마트의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또 환경을 만들어 준 거기도 하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회사도 사실은 이런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검증된 건 아니고 나의 이제 억측이고 그 추론인데, 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정말 통계로 입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난번에 내가 왜 그 수지침 얘기할 때 누가 수지침 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이제 이익 집단의 이제 이익 집단이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이제 내가 밥그릇은 싸움은 상당히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외에 또 그 이면에 그런 어떤 가능성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얘기했고요. 그럼 다섯 번째, 헌법의 기본 원리. 이거는 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미 그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거를 보통 헌법의 기본 원리에 포함되는 거로 보는지 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 이거는 다른 원리에 비해서 가장 우선한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하던 그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국민 주권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기본 원리이고, 국민 주권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이러한 것들도 이제 보통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로 꼽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를 했죠. 그래서 왜 물음표를 했냐 하면은, 그런데 헌법은 법인데 이런 문화국가의 원리,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헌법 구조에 문화국가에 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물론 좋은 얘기이고 의미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문화국가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를 이제 헌법에 넣는 것이 이것이 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건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문화국가를 추구하는 거는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걸 이제 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 어떤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법에 구조의 명문행기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그 자체를 아니다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겠죠. 다만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또 실효성이 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 한 6가지로 정리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 헌법의 기본 질서. 자,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 분야는 뭐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질서는 뭐냐?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 헌법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민주적 뭡니까 기본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런 의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이제 평화적 국제 질서.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정말 아주 요약할 수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국제 관계 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다음에 평화적 국제 질서. 그거 다 맞는 얘기고 아주 함축적으로 정말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통치 구조에 가서 약간 묶어서 같이 좀 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왜 민주주의인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뭔지 이런 것들은 요거 1번, 2번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것과 묶어서 9장 통치 구조에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제도적 보장은 이제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죠. 근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제도를 또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기본권 보장, 그러니까 기본권도 보장하고 어떤 이런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이런 제도도 헌법에서 이제 보장을 특별히 부여하는데 그때 이런 제도의 특별히 어떤 제도를 특별히 보호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제도적 보장이라고 그래요. 제도적 보장은 이제 기본권 보장과 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적 보장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 제도적 보장이 부여될 수 있냐.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국가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제도여야 되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만이 제도적 보장이 부여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요건은 뭐냐면 기존의 제도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헌법 이전에 이런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 공동체에서 역사적 전통적으로 형성된 이런 기존의 제도여야 비로소 제도적 보장이 부여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자체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제도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여야 된다.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인 경우에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부여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헌법 책에서는 이 제도적 보장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데 한때 과거에 좀 다뤘던 거니까 이제 의미만 좀 명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의 보장이 목표이고 반면에 이제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이런 보장은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헌법이 특별히 보호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부여되는 그러한 제도로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는 우리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직업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복수정당 제도, 그 다음에 뭐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이제 이러한 제도를 헌법재판소는 제도적 보장이 부여되는 그러한 이제 제도로 판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도적 보장이 부여되는 제도이고,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직업 공무원 제도와 복수 정당 제도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헌법 7조는 그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8조는 복수 정당 제도를 특히 8조 1항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그 핵심을 이루는 양축은 하나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에요. 공무원의 신분 보장. 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 공무원 제도의 핵심이 되는 양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냐 하면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상세하게 이런 관련되는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뭐냐면, 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소임을 하기보다는 뭐로 전락할 수 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승진이라든가 또는 부서 배치 또는 근무지 이런 건 뭐 공기업이든 그러니까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승진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기관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장을 누가 임명을 하냐 하면은 이런 특히 이제 뭡니까? 이런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이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미안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요즘은 선출이 되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뭐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뭡니까? 국토교통부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런 이제 이런 부서에 그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 아니에요. 그럼 장관 뭐 실국장 이런 이제 뭡니까? 그 부처의 장인 장관 뭐 그다음에 이런 그 뭡니까? 그 실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역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런 자치단체의 장이 이제 또 그 인사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정부는 행정부는 중앙정부는 이제 대통령, 행정권은 뭡니까? 대통령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끝나는 거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장관이 또 대통령이 최종적인 그런 또 그 뭡니까? 공무원 임명권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국가 공무원이든 이제 지방 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은 다 이런 이제 승진이라든가 부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그런 이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안 해주면 공무원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승진, 근무지, 그다음에 부서 이런 걸 잘 받기 위해서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그 현재 그런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현재의 그 정권의 어떤 그 시녀로 전락하게 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공무원을 이제 면직시키고 이럴 수가 없죠. 함부로 징계할 수 없고 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그런 또 징계나 처벌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뭘 요구하냐?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 또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활동, 선거 운동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투표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그런 어떤 정당 활동이라든가 선거 운동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대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뭡니까?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데 다만 이때 책임은 법적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막 소환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제 물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요 의미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 요런 의미로 보고 물론 이제 이것과 별개로 공무원이 어떤 비사실이 있다 그럼 그건 이제 법령에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뭐 직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 국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공무원 제도를 이제 우리 헌법은 제도적 보장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헌법 7조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복수 정당 제도죠. 복수 정당 제도 특히 8조 1항에 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해서 그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공산당 일당이 독재, 일당 독재 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는 당이 딱 하나예요.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어떤 그 당이 하나의 당, 일당이 독재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니까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그 뭡니까 원칙이 뭐냐면 어느 원칙이 보장되냐면 바로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수 정당 제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수 정당 제도를 우리 헌법에서 제도적 보장을 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이런 복수 정당 제도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수 정당제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복수 정당 제도가 그 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서 복수 정당제를 그 확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2항부터 4항까지 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2항에서 그러니까 3항에서 뭡니까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뭡니까 그 정당에게 이런 그 보조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강력한 그 정당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당 국가화 경향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그 정당의 존재는 매우 현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정당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복수 정당 체제가 존재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정당 간의 자유로운 정책 경쟁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복수 정당 제도를 또 하나의 그런 제도로서 우리 헌법이 8조의 규정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보장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제 7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